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이름 없는 이야기꾼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나름 바람잘 날 없는 삶을 살고 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나마 작은 웃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제 삶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공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참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특히 결혼하고 나면 더더욱 그래요. 가족이 2배로 늘어나면 행복도 2배가 될 줄 알았던 제가 정작 2배로 늘어난 건 스트레스와 고민들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모든 게 다 힘들고 슬픈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미운 정이 들기도 하고 때론 그 미운 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제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조금 거칠고 험난하지만 때때로 따뜻하고 웃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셋째 시누이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어요. 셋째 시누이는 학급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학기 초부터 날라리 무리 애들이 그 친구를 건드리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방관자였죠. 저도 뭐 특별히 잘난 게 없었고 굳이 끼어들어서 불편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눈에 띄게 당하다 보니까 제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같이 앉아 점심도 먹고 학습 자료도 같이 나눠보면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 친구네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들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서로 좀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제가 말하는 우리 집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저는 그 친구가 말하는 자잘한 사치들에 자꾸 놀랐죠. 그 친구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던 날이 기억나네요.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집에 없어서 저를 편하게 초대했었죠. 집이 크고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나요. 친구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 줬었는데요. 거실 한복판에는 크고 멋진 소파가 있었고 집안 곳곳에 외국에서 사온 것 같은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고 저에게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부잣집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뭘 그렇게 놀라. 우리 집 별거 없는데. 없긴 뭐가 없어. 야, 너네 집 진짜 부잣집인가 보다. 드라마 세트장 같아. 뭐 그냥 좀 넓은 거지. 부자는 무슨. 이쪽으로 와. 이쪽이 우리 남매들 방이거든. 우와, 방이 진짜 많아. 여기는 우리 큰언니 방이야. 근데 큰언니는 되게 깐깐해서 함부로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보기만 해. 진짜? 방을 보니까 그래 보이긴 해. 어떻게 소녀방에 인형이 하나도 없냐? 아, 큰언니 성격이 좀 그래. 여긴 둘째 언니 방이고 남동생 방은 저쪽 끝에 있어. 와, 방이 이렇게 많아? 대박이다. 진짜 각자 방 다 따로 있는 거야? 뭐 그렇지. 근데 넌 우리 집 보고 놀란 게 좀 귀엽다. 여긴 진짜 별거 없는데? 없긴 뭐가 없어. 집도 크고 각자 방 다 따로 있고 장식품도 많잖아. 아, 진짜 부럽다. 그 친구네는 언니가 둘에 친구의 쌍둥이 남동생까지 해서 4남매였는데 각자 방이 따로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신기했어요. 우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부모님과 동생이랑 나눠 쓰곤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 둘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이한 친구였던 셈이에요. 저는 그 친구네 집을 자주 놀러 가게 되었어요. 따돌림을 당하면서 친구라는 존재에 대하여 묘한 집착을 가진 그 친구가 저를 자주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저는 딱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 친구네 집에 가면 맛있는 과일이나 과자를 잔뜩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 부모님도 저를 무척 반겨주셨어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준 제가 고맙다며 특별히 신경 써주셨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그 해는 유난히도 추웠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부모님이 저에게 패딩을 선물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친구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딸 친구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니 그 친구가 좀 부럽기도 했죠. 친구에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쌍둥이 남동생은 근처 남학교에 다녀서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처음 보게 됐죠. 그런데 친구와 쌍둥이인 그 남동생은 친구와는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친구는 새침한 성격인데 그 남동생은 완전 개구쟁이였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장난기도 많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자꾸 놀리려 드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야, 얘가 네 그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야, 너 누나라고 하랬지? 너 엄마랑 아빠한테 혼날라고. 참나, 나보다 5분 먼저 태어났으면서 유세는. 이봐 친구, 우리 누나 챙겨주느라 고생이 많지? 성격 되게 이상하잖아. 아니야, 나도 덕분에 학교 생활이 재밌는걸. 됐고, 너는 그냥 네 방 가서 공부나 해. 귀찮게 굴지 말고. 알았어. 근데 이 친구 자주 놀러 오면 좋겠다. 이따가 같이 게임도 하자. 그래, 이따가 같이 놀자. 그렇게 친구의 쌍둥이 남동생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 집에 놀러 가서 공부를 하다가도 남동생이 와서 말을 걸고 장난을 치곤 했죠.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의 남동생과도 꽤 친해졌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쌍둥이의 남동생과 사귄다고 했을 때 그 친구네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참 인생이 희한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렇게 오랜 인연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고 친구의 쌍둥이 남동생이 저의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실 저와 남편은 29살 때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그때 서로에게 확신이 있었으니 큰 망설임은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시댁에서는 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건물주시거든요. 시아버지는 결혼 직전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댁의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가 관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인지 특히 큰 시누이가 절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를 돈 보고 계획적으로 임신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남편은 큰 누나와 8살 차이가 나는데 그 큰 시누이가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곱지 않은 말들을 하곤 했어요. 웃긴 건 원래 제 친구였던 막내 시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원래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던 애였는데 제가 올케가 되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지더군요. 뭐랄까 제가 친구가 아닌 올케가 되니까 말끝마다 가시가 돋는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제일 미운 시누이가 되더라고요. 인생 참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일이 기억나요. 큰 시누이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날이었어요. 저같이 못생긴 애가 무슨 수로 자기 막내 동생을 꼬셨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심한 말을 했었거든요. 그날은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원래 친구였던 막내 시누이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도 친구였으니 좀 이해해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막내 시누이가 그 말을 아주 각색해서 큰 시누이에게 일러 바쳤더라고요. 결국 큰 시누이한테 전화로 한바탕 듣게 됐죠. 너 막내한테 그딴 말 했다면서 우리 가족을 욕하고 다닌다더라?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조금 힘들다고 하소연한 거였어요. 힘들다고?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네가 뭐가 힘든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호강하고 있으면서. 형님, 저도 시집 와서 적응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무슨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악랄하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럼 내가 뭐 시집살이라도 시켰다는 거야? 무섭다, 무서워. 너 우리 막내한테도 우리 그렇게 이간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적 없어요. 정말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오해? 난 너 믿지도 않아. 그냥 조심해. 알겠어? 네,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진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막내 신우한테 조금이라도 하소연한 게 이렇게 크게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후로는 그 친구한테도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남편의 쌍둥이 누나이자 나에게는 그저 신우일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서로 사이가 참 어색해졌어요. 전에 같이 웃고 떠들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는데요. 시누이만 셋이다 보니 시집살이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괴로운 건 제가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 사정도 그렇고 제 성적도 중위권 정도였으니 굳이 대학을 안 가고 빨리 취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고졸 며느리를 볼 줄이야 참. 애 때문에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만. 어머니,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집 오기 전에는 나름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었는걸요. 최선은 무슨, 네 시누이들한테나 잘해라. 듣자니 네가 시누이들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며?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적 없어요. 다들 뭔가를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는 저에게 효도를 들먹이기 일쑤였어요. 본인들은 정작 시어머니에게 효도라고는 안 하면서 저한테만 그걸 강요하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겨울 되니까 겨울 이불 좀 꺼내서 손빨래 좀 해. 그 분홍색 이불 알지? 우리 엄마는 그 이불이 제일 편하다더라. 저도 딸 보기 바쁜데 언제 이불을 빨래를 해요. 저 대신 친딸이 해주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뭐?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뭐야, 너 지금 핑계 대는 거야? 며느리면 그 정도는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빠질 생각하지 마. 뭐 항상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도 제 딸한텐 아주 잘해줬어요. 딸에겐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제 딸은 사랑받고 자라길 바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딸을 무릎에 앉히고 과일을 까주실 때마다 마음 한편이 참 복잡했어요. 저를 똑 닮은 제 아이에게는 따뜻한 할머니, 고모들이 되어주시니 다행이지만 왜 저한테는 그러지 못할까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딸을 케어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자기 아들, 동생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을 취급하더군요. 시누이들이 한 명이라도 시댁에 오는 날이면 저는 바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시댁에 이런 식으로라도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고되는데 시댁까지 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시댁에서 나 불러서 음식 만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아니, 왜 그래? 우리 누나들 진짜 착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알잖아. 다 자기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좋아해서 부르는 거면 나도 좋겠는데 솔직히 너무 지치잖아. 그리고 어렸을 때랑 지금은 다르지. 매번 이렇게 불려가는 게 정상인가 싶어. 아, 그건 그냥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자기를 믿고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요리도 잘하고 다 자기 음식 좋아하잖아. 그래도 여보, 난 그냥 가끔이라도 쉬고 싶어. 매번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음식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알겠어. 내가 다음번에는 엄마한테 살짝 말해볼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솔직히 남편이 저를 이해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 상황을 정말 이해하는지 의문이었어요. 매번 좋아해서 그렇다는 말로 퉁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시댁에서의 일들은 저에게 고역이었지만 남편은 그저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을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뜻하지 못한 사건으로 터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단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딸도 친정에 맡기고 오랜만에 저희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던 거죠. 뭐 이렇게까지 계획 세우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또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누이 중 한 명이 시댁으로 좀 오라는 거였죠. 제가 만들어준 전골이 먹고 싶다나요? 둘째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제 휴대폰을 낚아채 가더니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내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 형님, 오늘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저 오늘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기로 해서요. 지금 차 타고 멀리... 누나! 우리 지금 오래간만에 놀러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봐줘. 또 전화하면 나 진짜 서운해. 그럼 끊는다. 자기야, 그러면 어떡해. 나 그럼 진짜 큰일 날지도 몰라. 됐어, 무시해. 누나들은 내 말이면 껌뻑 죽거든. 내가 잘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래도 될까? 좀 불안한데. 아니야, 괜찮아. 나만 믿어. 자기가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우리 누나들도 깨닫는 게 있어야 해. 그럼 자기만 믿고 나 휴대폰 꺼놓는다? 그래, 나만 믿어. 우리 오늘은 신나게 놀아보는 거야. 남편이 제가 이런 상황 겪는 거 안쓰럽다면서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그냥 연락 다 무시하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편 말만 믿고 시누이들 연락 다 무시해버렸어요. 시댁에서 오는 전화, 메시지 다 못 본 척하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신나게 놀았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잡고 걷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날만큼은 시댁 생각도 다 잊고 그냥 우리 둘만의 세상에 있었죠. 그렇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줄 알았던 그 남편이 결국 저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어요. 시댁 쪽에서 화가 단단히 나 있었던 거죠. 제가 시댁 사람들 연락을 일부러 무시한 걸로 알고선 감히 어디서 시댁을 무시하냐며 저를 엄청 잡더라고요. 믿었던 남편도 그때는 별다른 말 못하고 그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자신만 믿으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니만 막상 시누이들 앞에서는 눈도 못 마주치고 완전히 깨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들과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야, 너 어제 우리 연락 일부러 무시한 거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어제는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요. 그래서... 데이트? 데이트가 중요해? 우리 널 불렀으면 그게 우선이지. 너 지금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정말 어제는 좀 쉬고 싶었는걸요. 자기야, 자기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어머머머, 얘 좀 봐. 왜 우리 막내를 불러 지금? 뭘 잘했다고? 남편이 어제는 저보고 좀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 말대로 한 거예요. 막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쳐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남편 뒤에 숨어서 책임 피하려고 하지 마. 그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야.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네가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래. 너 이번엔 우리가 참았지만 다음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잘해라 진짜. 알겠어? 그날 그렇게 시누이들한테 혼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누나들 정말 무섭다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그래도 그런 남편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해 보여서 화가 풀리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언제 철이 들까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집에서는 항상 저를 위해 노력해주는 게 보이니까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긴 했어요. 나름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심수를 대처하고 웃어 넘길 줄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짜증을 내셔도 오히려 귀여울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비상이 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뒤늦게 난소암이 발견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난소암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지경이 되도록 전조 증상이 거의 없었다니 충격이 컸어요. 근데 또 성질머리는 여전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는데 시모는 콧방귀 뀌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까지 남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시더군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깐요. 시누이들은 제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시어머니 병수발을 도맡아 하라며 닥달했어요. 정작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에게만 그렇게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해야죠. 그렇게 딸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거의 대부분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거나 수술을 받으실 때는 항상 제가 동행했고 집에서 요양하실 때도 곁에서 보살피게 되었어요. 시누이들은 이런 식으로 저를 닥달하곤 했어요. 올케,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데 준비 다 했지? 네, 형님, 준비 다 했어요. 곧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 아무튼 잘 좀 부탁해. 엄마 식사도 좀 잘 챙기고 시원찮은 거 좀 드리지 마. 알겠어요, 형님. 근데 솔직히 가끔 형님도 좀 모시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어머니도 좋아하실 텐데. 아유, 나는 그런 병원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알코올 냄새만 맡으면 소름이 돋고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나고. 암튼 나 병원 못 가. 그러면서 성형외과랑 피부과는 잘 가시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형님들도 오셔서 어머니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간 말대꾸는. 아유, 됐고. 나중에 내가 신경 쓸게. 지금은 그냥 엄마만 잘 챙겨. 알았지?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시댁과 관련된 일만 생기면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게 정말 지치더군요. 그날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대기 중일 때 저 혼자 앉아있는 게 참 허무했어요. 시누이들은 이렇게 말만 하고 막상 어머니 옆에 있어드릴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게. 그래도 어머니께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했어요. 그 강한 모습은 여전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전화에서는 엄마를 잘 챙기라는 말만 반복하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해도 자기들은 일이 바쁘다면서 뒤로 빠지기만 했죠. 사실 저도 다 알아요. 중학생 때부터 그 사람들을 봐왔는걸요. 바쁜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렇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속이 터졌고요. 시어머니라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으련만 시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면 고운 말보다 잔소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지독하게 잔소리를 하셨죠. 어느 날은 병원 대기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지루한 시간에 간식거리 하나 못 챙겨와? 초콜릿 같은 거라도 좀 가져와야지. 센스가 없어, 센스가.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꼭 챙겨올게요. 그렇게 타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엔 초콜릿을 챙겨갔어요. 근데 그때는 또 이걸 왜 가져왔어? 내가 지금 안 걸린 몸인데 이거 먹고 이까지 다 썩게 할 셈이야? 어머니가 지난번에 간식거리 이야기하셔서 그냥 좋아하실 줄 알고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아우, 됐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제가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시니 예민하실 수도 있겠거니 하며 넘기려 했죠. 사실 그동안의 시집살이 덕분인지 저도 이제 그런 잔소리에 내성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짜증 섞인 말씀을 하셨죠. 병원 예약 좀 적당한 시간에 할 수 없어? 내가 너 하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날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니, 병원 일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사정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툴러?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치료가 좀 힘드셨나 보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이렇게 하루하루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잔소리와 타박을 받으면서도 그저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편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매일매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나름 시어머니와도 미운 정이 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미운 정이 든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수필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도 아닌 척 하시면서 어디 한번 잘해보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참 은근한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는 응원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마음을 점점 여시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나고 말았지 뭐예요.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저희 쪽으로 와서 부딪힌 거죠. 살짝 부딪혀서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충격은 있었으니 병원에 급히 모셨는데 시누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물론 저에겐 아주 난리가 났죠. 야, 너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가 다치셨잖아. 죄송해요. 신호 위반한 차가 갑자기 와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네가 좀 더 신중했어야지. 엄마가 지금 얼마나 아프신 줄 알아?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많이 놀랐고 어머니께서 다치신 거 너무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고생을 하는데 그딴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아? 진짜 어쩐지 불안했어. 넌 왜 이렇게 뭘 해도 문제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 잘 모시고 회복 도와드릴게요. 시누이들이 절 둘러싸고서 그런 식으로 몇 마디씩 보태더라고요. 사고 나서 아픈 건 다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힘든데 말이죠.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말싸움이 길어질까봐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끊으셨어요. 그만해. 너희들 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사고 난 게 다 얘 탓은 아니잖아.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야. 엄마, 그래도 올케가 좀 더 조심했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다치셨잖아요. 그래, 나도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몰아붙이면 뭐가 달라지니? 얘도 나 챙기느라 애쓴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엄마, 그만하래도. 너희들이 얘 대신 나 챙길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얘가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여. 이 정도로도 충분해. 그 말을 듣는데 한참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누이들의 차가운 말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건네주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저도 그 사고로 약간의 부상을 입어서 시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물리치료를 받게 됐죠. 병원 2인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죠. 옛날에 너희 시아버지도 참 사고를 많이 쳤었지. 그런 걸 보면 우리 막내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집안 살림 도와주겠다고 설쳐대다가 해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니. 너도 그거 받아주느라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어머니, 저도 다 이해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힘든 것보다 즐거운 게 더 많아요.
그래, 그렇다면 참 다행이구나. 에휴, 또 입원할 거 생각하니 심심할까봐 걱정했는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에이, 어머니, 고맙긴요. 저도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니 외롭지 않고 좋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쩌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미운 정이 든 것 같았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너 인물은 왜 이렇게 차갑게 내놓니? 내가 무슨 얼음물 먹고 병원도 다닐 줄 아니? 어머니, 저도 나름 신경 쓴 건데, 어머니는 제 마음을 모르시나 봐요. 너무해요. 원, 삐진 척 하기는. 너는 참 놀리는 맛이 있어. 이러니까 내가 말을 곱게 못하겠다니까. 삐질 때 표정이 아주 재밌거든. 어머니, 그러다 저 진짜로 삐질 수도 있어요? 아휴, 그래도 넌 금방 풀리잖아. 그러니 내가 안심하고 놀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시곤 했던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누이들은 참 답답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효도를 강요했던 시누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한 번을 안 오더라고요. 그저 전화로만 어머니를 잘 챙기라는 잔소리만 해댔어요. 저도 엄연히 환자인데 말이에요. 형님, 저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예요. 어머님 챙기면서 저도 치료받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알아. 근데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너도 알잖아. 아유, 알죠. 그래도 형님들도 가끔씩은 오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세요. 아유, 알겠어. 나중엔 시간 되면 갈게. 근데 네가 잘 챙겨줘야 해. 엄마가 널 얼마나 믿고 계시는데.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잔소리가 여전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도 저 나름대로 애쓰는 걸 아시는 듯 했죠. 저는 상태가 심각하진 않아서 먼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두고 먼저 병원을 나서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병실에서의 시간은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참여했던 수필 공모전에서 입상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수상을 하게 되었으니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이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돌보느라 바빠서 사실 공모전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있잖아요. 그 수필 공모전에서 저 입상했대요. 뭐? 그거 진짜로 됐다고? 어째 뭔가를 준비하는 듯 하긴 했는데 결국 해냈구나. 네, 그래서 시상식에 가야 하는데 좀 떨리네요. 어서 다녀오렴. 네가 해낸 일이니만큼 네가 빛나는 자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렇게라도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내가 뭐 한 게 있니? 그래도 네가 나와 이렇게 지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낸 건 대단한 거야.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상식에 혼자 가야 한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건 제 노력이 인정받는 자리니까 당당히 가서 기쁨을 만끽하고 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마카오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여행도 할 겸 딸도 함께 데려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쁜 소식은 남편에게도 전화로만 전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딸도 크게 기뻐하며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렇게 시상식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이었어요. 시상식은 지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연락이었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인데 시상식에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 갑자기 위급하시다니 순간 정말 모든 게 하얘지더라고요. 시상식이고 뭐고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울면서 당장 차를 돌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장 어머니를 봐야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병실에 우당탕탕거리며 도착했을 때 병실은 불이 꺼져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벌써 어머니를 어딘가로 옮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만 가지 안 좋은 생각이 들면서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제가 왔어요. 어머님 며느리요. 병실을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튼 뒤에서 누가 제 손목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쉿!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기로 와.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위급하다고 해서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아. 나도 미안해.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하고 여기 숨어 있어. 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내 말 들으렴. 진정하고 어서 이리 들어와. 어머님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위독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딘가 진지했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시어머니를 믿고 커튼 뒤에 조용히 숨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커튼 뒤에서 한참을 숨죽이며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다른 누구도 오지 않았고 말이죠. 나중에야 시어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입을 여셨어요. 아유, 사실은 말이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위독하다고 연락을 돌린 거야.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어떤 자식이 가장 먼저 달려올까 궁금했거든. 어머니,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정말 너무 위험했잖아요. 왜 그런 일을... 나도 알아. 그런데 한 번은 알아보고 싶었어.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건지 모르겠구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이렇게 위독한 상황일 때 어떤 자식이 가장 먼저 달려올지 궁금해서 그런 연락을 돌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5시간이 지나도 저와 출장을 가서 당장 오기 힘든 제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결과가 본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 와중에 시누이들은 저에게만 연락해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하며 빨리 가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어요. 도착하면 보고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정작 지들은 끝까지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누이들의 그런 태도에 저는 화가 나고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인데도 자식들이 직접 오지 않고 저에게만 맡기는 모습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럴 때조차 함께하지 않은 그들의 무심함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 근데 애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할 줄은 몰랐지.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구랴.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하시고 허무하시겠어요. 저도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저는 어느 한 명이라도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거야. 그렇게 돈만 쫓아가면서 바쁘게 살아온 탓에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게 된 거지. 그동안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짠했고 제가 어떻게든 시어머니 옆에서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결국엔 사람이고 마음이 있고 기대가 무너지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챙겼어요.
그래도 혹시 누군가 올지 모르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저는 바쁜 척하며 일부러 시누이들의 연락은 무시하고 어떠한 사실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상태였죠. 시누이들이 밉지만 상처받은 어머니를 위해서 제발 누구라도 오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병실에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출장 중이던 제 남편과 딸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눈물을 흘리며 뛰어들어오며 시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 저 셋이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딸은 잘 진정시킨 후 제 친정에 데려다 놨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여셨어요. 자식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내 잘못이지. 엄마, 진짜 누나들 해도 너무한 것 아니야? 그런 연락을 받고도 안 오고 그딴 태도를 보이다니 진짜 화가 나서 미치겠어. 어머니, 남편 말이 맞아요.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않는 건 형님들 문제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서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엄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누나들이 잘못한 거지.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 이렇게 아픈데도 엄마만 자책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떡해. 그래, 고맙다. 너희 둘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엄마, 이제 우리만 생각하세요. 누나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요. 우리 힘내서 이겨내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 셋이 힘 합쳐서 앞으로 잘해나가면 돼요. 남편도 저도 어머니만을 위해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힘이 되기로 마음을 다졌어요. 시누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우리 셋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끝내 오지 않는 시누이들에게는 다행히 별일 없었다는 말을 하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뭐 반응은 예상한 대로 시큰둥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시어머니는 중대 발표를 할 거라며 시댁 사람들 모두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돌려졌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시누이들이 이번에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재산 상속 문제로 부른 거라고 직감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다들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모인 우리 모두 앞에서 입을 여셨어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전에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엄마, 저는 그 건물 있잖아. 그거 내가 관리할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 엄마. 나는 그 아파트 하나만 줘. 거기가 전망이 참 좋잖아. 엄마, 나도 그 상가 하나 주면 잘 관리할게. 다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니?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을 들어.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 옳게, 그러니까 이 애한테 상속하겠다. 뭐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엄마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올케한테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다들 기가 막혀하는 표정으로 나와 시모를 번갈아 봤어요. 큰 시누이는 어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헛웃음을 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하게 쏘아봤죠.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신이 시어머니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매일매일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돌봐온 건 분명 저였어요. 심지어 이제는 시어머니의 식성까지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누이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껏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쉽게 잊혀져 버린 것 같아 정말로 어이가 없었죠. 지난번에 내가 위독하다고 연락을 돌렸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왔는지 아니? 바로 며느리다. 내 친자식들이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대면서 올케한테만 책임을 떠넘겼잖아. 그런데도 이 애는 한마디 불평 없이 나를 챙기러 왔다. 시상식까지 포기하고 말이야. 너희들보다 이 애가 훨씬 낫더라. 그럼 엄마, 그때 연락 돌린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 뭐가 돼? 그렇게 속여놓고 이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정말 서운하다 진짜. 우리를 못 믿고 거짓말까지 하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 너희는 오지도 않았잖아. 엄마, 그건 오해야. 나 병원 알러지 있는 거 알잖아. 알코올 냄새 맡으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아무튼 그렇다고 올케한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건 너무해. 오해? 그럼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건 오해였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이 집안의 재산은 다 이 애한테 줄 거다. 너희들도 더 이상 헛된 기대는 하지 마라. 엄마 그러지 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닥쳐!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이 애한테 받은 것만큼 해본 적이 있냐? 이제부터는 이 집안의 모든 결정권은 이 애에게 있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마음이 굳건해 보이자 시누이들은 울고 불고 바닥에서 드러 눕다시피 하며 어머니에게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애썼다고? 도대체 뭘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냐? 엄마, 나는 병원 알러지가 있어서 못 간 대신에 올케한테 연락 제일 많이 했어. 근데 어떻게 올케한테 다 넘길 수 있어? 친자식인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지난번에 왜 오지 않았니? 그게 너희 최선이냐? 엄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럴 수 없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어. 이건 진짜 심하잖아.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뺏긴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어쩌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모든 건물을 상속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세요. 건물을 넘겨주시면서 저에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죠. 지금은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늘 본인이 성질이 고약해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있는 거라면서 저보고 본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 잔소리의 저변에는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성가셔도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이제 저한테 껌뻑 죽어요. 건물이 전부 제 손에 있으니 이제라도 저한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특히 셋째 시누이는 우리가 원래 친구였던 걸 내세워서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 앞에서 유독 친한 척을 합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의 흉을 보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면서 선을 긋죠. 올케, 그때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말이야. 너네 집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랬던 거. 그때 참 즐거웠지. 그랬었지.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잖아. 뭐 과거 이야기하면서 연민 불러일으켜서 재산 좀 나누자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지 뭐. 그래도 우리 사이 좋은 건 변함없잖아?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야 내가 시집 오면서부터 달라지지 않았나? 셋째 시누이는 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젠 저도 제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철부지 같은 면이 있지만 누나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요즘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시누이들 편을 들며 우유부단하게 굴었겠지만요. 요즘은 시누이들하고 부딪힐 때도 저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남편이 철들었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해요. 여보, 오늘도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 내가 시간이 좀 나면 같이 갈 텐데 미안해. 아니야, 당신도 일하느라 바쁜데 뭘. 나 혼자 가도 괜찮아. 어머니랑 얘기도 좀 하고 올 겸. 그래도 항상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하네. 주말에는 내가 갈게. 내가 요새는 진짜 여보한테 많이 미안해. 됐어.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당신이 이렇게 내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도 당신 철들었다고 하면 흐뭇해하시니까. 그렇게 남편과 얘기하면서 시어머니 병원에 가는 길은 전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여전히 고약한 성질로 잔소리를 퍼부으시지만 그게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에 저도 더 이상 그 잔소리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너 내가 성질이 고약해서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배우란 말이야.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알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강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 너라도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너만은 잘 됐으면 좋겠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 덕에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힘 닿는 데까지 오래오래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보살필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오늘도 시어머니 곁에서 하루를 보냈답니다. 앞으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상처마저도 보듬어주는 존재라는 걸 딸에게도 알려주고 싶거든요. 저 역시 부모로서 제 딸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제 삶은 아마도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시어머니 곁에서 함께하고 남편과 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으며 제 가족과 함께 꾸준히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참 잘 살았구나, 행복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저와 남편이 만나 결혼하고서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주 힘들게 얻은 자식이었어요. 오랜만에 끔찍히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자식이라 저희 부부는 아들을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고 최고로 좋은 것들만 해주고 어떻게든 우리 아들 가는 길에는 장애물 없게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저희 부부는 크게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 아들내미는 좋은 공부 시켜주고 싶어 대학원까지 뒷바라지 다 했어요. 평생을 다 줘도 늘 더 주지 못해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이라고 자식한텐 늘 미안하고 가엾은 마음뿐이었죠. 부모가 나이가 많고 배움이 짧아 혹시라도 부끄럽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고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자식놈 버릇 버리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희 아들이 망나니같이 부모 은혜도 모르는 막대 먹은 녀석은 아니었어요.
엄마 아버지 고생하신다고 늘 마음 쓰는 효자였고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는 그동안 키워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다며 앞으로 꼭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저희를 등에 업고 마을을 한 바퀴 돌기까지 했었죠. 저희 부부 결혼 40주년 됐을 때는 두 분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지 않았냐면서 비싼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던 효자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아들 잘 뒀다며 다들 부러워했더랬죠. 그렇게 아들이 대학원까지 나오고도 일이 마땅치 않아 고생하다가 결국 좋은 데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 부부 여행도 보내주고 이제 우리도 호강하며 잘 살 일만 남았다 싶었는데 저희 남편은 참 복도 없죠. 실컷 고생만 하고 이제 좀 행복하려고 할 때쯤 남편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 이렇게 나를 두고 가는구나 싶어 오랫동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몇십 년을 부부로 한 집에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옆에 없으니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길 없더군요. 저희 부부가 뭐 유달리 금슬 좋은 부부까진 아니었는데도 집에 앉아만 있으면 남편 생각이나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민용 아빠, 우리 민영이 이제 회사 잘 다니고 호강하고 효도 받으며 살 일만 남았는데 왜 날 두고 그렇게 빨리 갔어? 제가 남편을 보내놓고서 하도 울적해 하니까 저희 아들도 신경이 쓰였나 봐요. 아들 내외가 자주 집으로 와서는 저를 참 잘 챙겨주더라고요. 몇 개월을 집에 드나들면서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아이들이 참 고마웠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많이 외롭지? 그래도 이제 내가 있잖아.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한텐 내가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버지 못 가지? 이제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아들을 보니 그래도 내가 말년에 우리 아들이라도 없었으면 서럽고 외로웠을 것을 자식 낳아놓길 참 잘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들 내외는 제가 맹장염에 걸려 수술받을 때 병원에 거의 전문 요양사처럼 붙어 있었어요. 남편 죽고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자다가 거의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 119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더라고요. 병원에서 급히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했더니 한밤중에도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내외였어요. 같은 병실 쓰던 사람이 처음엔 제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난 진짜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어요. 자식이랑 며느리가 하도 옆에서 보필을 잘하고 이렇게 효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저 집은 무슨 큰 병이 걸렸길래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일까. 참 안 됐다 했었다니까요. 아유 근데 맹장염이라는 걸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게 말이야. 요새 저런 효자 효부가 어딨어. 어머니 아프시다고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말이야. 참 자식 하나는 잘 두셨어. 부러워 죽겠네요. 부러워 죽겠어. 병실 사람들이 다들 요새 저런 효자, 효부가 어딨냐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도 며느리가 죽 끓여주고 어머님은 당분간 꼼짝 마시고 쉬기만 하시라면서 집안일까지 싹 다 해주고 그러는 걸 보며 정말 고마움을 느꼈죠. 우리 아들이 짝을 참 잘 골랐구나 싶기도 했고요. 고맙다 아가. 아유, 무슨 큰 병도 아닌데 너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쳐도 될런지 이거 참.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맹장염 그거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일 날 뻔했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에는 간단한 수술이라도 아물고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아무쪼록 어머님은 그냥 꼼짝도 마시고 저한테 다 시키세요. 제가 다 거둘게요. 아, 고맙다.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이 많아 이런 효부가 들어왔을꼬. 에이, 자꾸 그러시지 마세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지 칭찬받을 일인가요, 어디? 그렇게 말도 참 예쁘게 하는 며느리였고 아들과 며느리 덕에 저는 남편 먼저 보낸 외로움도 조금씩 달래가며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아들 내외와 부쩍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반년쯤 됐을 때일까?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저한테 돈 얘기를 슬쩍 꺼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사업을 좀 구상 중이거든? 엄마도 알지? 나 어느 정도 회사 생활 기반 다져놓고 나면 독립해서 사업하고 싶어 했던 거. 근데 막상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더라고. 엄마가 그걸 좀 보태줬으면 하는데. 사실 남편 사망하면서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저희 둘이 반반으로 나눠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몫을 좀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솔직히 어차피 엄마는 이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아버지 퇴직연금도 나오고 또 아빠가 엄마 명의로 들어놓은 다른 연금도 있잖아. 물론 연금이라 봤자 다 합쳐서 큰 액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엄마 혼자 생활하실 돈은 될 것 같은데. 뭐 엄마가 그렇다고 다른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부작 돌아다니면서 친구분들 가끔 만나시고 절에 가끔 가시고 하는 정도가 다인데 별로 돈 많이 들 때도 없지 않겠어요? 엄마, 나 이 사업 꼭 성공시키고 싶어. 엄마가 좀 도와주면 나 정말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릴게요. 아들 좀 도와줘. 엄마 평생 호강시키면서 살려면 나 이 사업 정말 잘해보고 싶어. 아들은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해왔어요. 나도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사실상 평생을 우리는 너 하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평생 쉼없이 열심히 일한 것도 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한 거였는데 이제와 사업하겠다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니? 너 하나 잘 살면 성공하고 잘 살면 그거 하나로 나는 다 된 거지. 저는 남편이 준 재산을 망설임 없이 증여해 줬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둔 부모님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남들한테라면 어림도 없을 일들이 자식한테는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는 게 또 부모 마음이잖아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을 모두 아들 명의로 넘겨줬어요. 네 사업만 잘 된다면야 뭐가 아쉽겠니? 우리 아들 꼭 하고 싶은 일 성공시켜라. 어? 정말 고마워요, 엄마. 내가 꼭 성공시켜볼게. 그리고 엄마한테 꼭 호강시켜줄게. 나 믿지? 그럼 우리 아들 믿지. 엄마가 우리 아들 안 믿으면 누굴 믿겠니? 그런데 어쩐지 그 일 이후 아들 내외는 거짓말처럼 발길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도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면서 둘을 기다렸어요. 사업을 시작해 바쁘다. 원래 사업 초기가 일이 많아 그렇다 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며 눈치 없이 전화를 걸었구나. 얼른 하던 일 해라. 엄마는 괜찮다 하며 사과까지 해댔죠. 그러다 제가 아들놈 속셈을 뒤늦게 알아차린 건 몇 달 뒤였어요. 그때까지 아들 내외는 바쁘다며 통 오지 않을 때였고 저는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올 테니 명절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 하루 전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애가 아파서 이번에 집에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태경이가 왜? 무슨 일이냐? 큰일이라도 난 거야? 할미가 우리 손주 아프다는데 가봐야지. 어느 병원이니? 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병이나 입원까지 했다니 저도 당연히 깜짝 놀랐죠. 아니야,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고열이 좀 있는데 당분간 추위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여기 있으려고. 근데 애가 감기 몸살이 좀 있어서 우리도 감기를 좀 옮았거든요. 혹시 엄마한테 감기 몸살 기운 옮기면 안 되잖아. 엄마 가뜩이나 면역력 약해진 상태인데 큰일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명절 지나고 한번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며칠만 기다려줘. 미안해 엄마. 아휴, 그래 알았다. 그 작은 것이 아파서 어쩌겠냐. 그래도 너무 애태우지 말고 너라도 푹 자라. 그래야 애도 정신을 차리지. 알았지? 명절만 고대하고 있었던 터라 서운함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애가 아프다는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어린 자식 걱정에 잠이나 제대로 자려나 싶어 저는 또 제 자식 걱정이 앞섰죠.
그러고서 얼마쯤 지났을까. 제가 아들 내외의 고약한 진실을 알게 된 건 한 친척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못 오고 저희 직계 가족 중에선 저만 혼자 간 결혼식이었는데 글쎄 거기서 만난 조카가 저더러 숙모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행이라니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어 갸우뚱한 표정을 짓자 저더러 조카가 그러더군요. 왜? 요 앞번에 민용이 놈이 저희 여행사에서 여행상품 구해가지고 같이 다녀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유, 명절 앞뒤로 시간을 제법 빼서 가족여행 다녀온다는 거 듣고 어찌나 부럽든지. 저희는 이맘때가 성수기이기도 하고 일이 워낙 바빠서 길게 휴가를 못 가는데 민용이는 사업도 막 시작해서 잘 되는 모양이고 그래도 그놈이 확실히 효도는 잘해요. 아들 잘 둬서 숙모도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표정이 일그러진 걸 조카도 보고 만 거죠. 저기 숙모. 조카는 갑자기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어요. 저 당연히 숙모도 같이 간 줄. 아유, 이걸 참 어째. 전 여행 상품 추천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처리해서 상세한 내용을 몰랐거든요. 얼핏 봤더니 민용이가 5명 여행을 신청했기에 당연히 명절이고 하니까 숙모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5이서 다녀오는 여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아이, 그놈이 왜 그랬을까? 먼저 가보고 숙모 나중에 모시고 가려고 그랬나? 황급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덧붙이며 제 눈치를 보는 조카에게 제가 이것저것 캐물었죠. 언제 가서 언제 오는 일정이었고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정말 명절 전후 여행이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애가 아파서 그렇다며 애 핑계까지 대놓고서는 참 너무한다 싶었죠. 그동안은 섭섭해도 한 번도 표현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저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들끼리 여행 다녀온다 하면 제가 뭐 뜯어 말리기라도 하나요? 근데 제 돈은 다 가져가 놓고 뻔뻔하게 발길 뚝 끄는 게 눈치 보이니까 그런 핑계까지 대가면서 명절에까지 안 온 게 너무 고약하고 괘씸한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들으셨구나. 형도 참 입도 싸네. 거기 가면 안 되겠네. 그래도 고객인데 고객 정보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할미한테 손주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누구랑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니? 뭐 우리 식구들이랑 처제까지 해서 5이서 다녀왔어. 엄마도 알잖아. 처제 이번에 취업한 거. 그래서 겸사겸사 축하나 할 겸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건데 거기다 엄마를 어떻게 끼워 넣어. 그럼 처제가 엄마 눈치 보여서 가서 뭐 퍽이나 잘 놀겠어? 아들의 반응이 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어요. 제가 뭐 거기에 끼고 싶다고 했나요? 전 그동안 서러움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원하던 돈 너한테 증여해주고 나니 발길을 뚝 끊지를 않나. 이제 애 아프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발길 한 번을 안 하니. 그럴 거면 앞으로도 명절에 오지 말아라. 그냥 니들끼리 여행 다니고 잘 살아. 그렇게 파르르 화를 내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그런데 이것들 그런 말은 잘도 지키더라고요. 드문드문 해오던 연락마저도 아예 끊어버리고 이제는 제 생일이나 명절, 심지어는 저희 남편 기일에조차 전화 한 통을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딱 막혔습니다. 남편 죽고서 저한테 그렇게 깍듯하고 다정하게 잘하던 게 결국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자식 낳아 키운 지난 모든 날들에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 기일에 저 혼자 간소하게 제사상 차려놓고 남편 생각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어요. 이런 자식놈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평생 고생을 하다 갔구려.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우리가 그놈을 잘못 키웠나 봐. 그렇게 남편 사진을 부여잡고 하소연을 하며 혼잣말을 하고 혼자 울다 잠이 들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막막함과 외로움은 지금까지도 사무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 내외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채로 1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또 한 번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저한테 하나 있는 친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였죠. 나이가 든다는 게 서러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둘씩 자꾸 떠난다는 거.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반가움보단 덜컥 걱정부터 되는 나이니까요. 게다가 저한테 언니는 참 특별했거든요. 자매지간에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집들도 있지만 저랑 언니는 참 우애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언니가 참 착해서 저를 많이 아껴줬었거든요. 언니를 생각하면 나쁜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늙어서까지 언니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들고 환갑이 넘어서도 언니는 저만 보면 어린애 취급을 할 정도로 저를 잘 챙기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그랬더군요. 친언니가 마지막 가는 길에 남기고 간 재산을 다 제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언니 아들은 경찰로 일하다가 10년 전 안타깝게도 순직했고 형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언니는 평생 모은 걸 다 저한테로 남겨주고 간 거였죠. 아들놈한테 재산 홀랑 다 남겨주고 간 차에 그렇게 저한테는 다시 큰돈이 생기게 됐고 이번엔 일부러 아들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뭐 말을 하려야 할 수도 없었죠. 어차피 연락조차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 대신 저희 사촌 언니가 저희 아들한테 했나 봐요. 어느 날 사촌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자야, 내가 사실 너한테 좀 실수를 했나 싶어서 말이야. 사실 내가 어제 민용이한테 연락을 했었거든? 우리 아들 보험하는 거 알지? 애가 보험이 잘 안 돼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잖니. 그렇게 숫기도 없는 게 무슨 보험팔이를 하겠다고 덤벼서는 그러는지. 암튼 그래서 내가 민용이한테나 좀 부탁을 해볼까 싶어서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만나러 갔잖니. 듣자 하니 민용이가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고 꽤 일이 잘 풀리는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오랜만에 만나고 했으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어. 말을 꺼내다니 무슨 말을 말이야? 그게 순자 언니가 너한테 재산 남기고 간 거 말이야. 난 아들이니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툭 꺼낸 말이었는데 말을 하고 보니 아차 싶은 거야. 민용이 반응을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인 거야. 내 촉이 그런 것 같던데 맞지? 어쩐지 순자 언니 장례식 때 민용이가 안 보인다 했는데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휴, 내가 이게 입이 방정이지, 입이 방정이야. 너도 알지? 내가 입산 거. 또 내가 또 이런다. 어제 난 70이 넘게 이렇게 철이 안 드니. 아휴, 아무튼 간에 그냥 넘어가기엔 도통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내가 뭐 못할 말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연락을 해봤다. 언니, 그런 거 아니야. 실은 언니한테 낱낱이 말은 안 해도 우리 민용이가 사업 문제로 좀 골치를 앓고 있거든.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다가 걔 힘들다고 하면 보탬이나 될까 해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내가 뭐하러 그런 걸 숨기겠어. 나한테 우리 아들뿐인 거 언니도 잘 알면서. 아유 그치 그런 거지? 그래 그렇다니 다행이다. 난 또 내가 못할 말을 했나 싶어 걱정을 했지 뭐냐. 저는 애써 속내를 감추며 사촌 언니에게 그렇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속으론 이놈들이 이걸 노리고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싶은 촉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예상적중. 며칠 뒤 주말에 갑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애들까지 데리고 한참 만에 저를 찾아왔지 뭐예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오열을 하대요. 엄마, 너무 미안해. 실은 그때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차마 더는 말도 못 꺼냈어. 그때 사실 우리 딴에는 엄마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 멀리 가는 여행인데 엄마가 비행 오래 하시는 것도 무리일 거고 그렇다고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났는데 엄마 빼고 간다고 하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딴에는 변명을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나 봐. 사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도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엄마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도 싶었고 너무 보고도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명절날도 오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올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 뭐야.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진심이야. 괘씸하게도 아들과 며느리는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려대고 있더군요. 지들이 더 이상 어dom을 콩고물 없으니 발길 끄는 거면서 그것까지 제 탓을 해대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싶어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들놈이 했던 짓이며 패턴들을 보면 또 한동안 잘하는 척하다 살살 저를 어떻게든 꼬셔서는 저희 언니 재산 받은 거 지들 앞으로 홀랑 가져가려고 저러는 게 분명하다 싶었거든요. 이젠 저도 놈들의 꼼수를 알았으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죠. 속으로는 이번에는 택도 없다 요놈아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 아들 다시 만나니 좋은 척, 우리 손주 예뻐하기나 하면서 시침이 딱 떼고 예전처럼 지냈죠. 아들놈도 한번 했던 짓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엔 대놓고 재산에 대해 묻지 못하더라고요. 당장 그러자니 너무 티가 나겠나 싶었는지 틈을 보며 때를 기다리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하필 아들 내외랑 술을 좀 과하게 마신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면서 좋은 중국 술이 들어왔다고 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자꾸 따라주는 걸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만 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말에 제가 대답을 하고 만 거예요. 하여간 술이 문제죠. 도수 높은 술이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이 아득해졌고 오랜만에 취기가 오르니까 기분도 살짝 오르더라고요. 아, 엄마, 그리고 미안했어요. 이모 돌아가신 거 못 가봐서. 실은 그때 우리 가족이 넷 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오지게 하고 있었거든. 도저히 갈 상황이 못 됐어. 애가 친구한테 옮아왔는지 콜록콜록거리다가 결국 우리 네 식구가 다 걸려버린 거야. 그렇게 되고 나니 어디 장례식을 갈 수가 있나. 나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도 이모가 나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뵙지도 못하고. 그나저나 엄마 얼마나 슬프셨어. 엄마가 이모랑 얼마나 가깝고 친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에휴, 불쌍한 우리 이모. 항상 우리 신자 하면서 엄마 걱정만 하셨는데.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들놈도 술이 좀 들어가서는 되도 않는 아양을 떨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아들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 참, 엄마. 그나저나 이모가 재산을 엄마한테로 남기고 갔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 아, 난 또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런 거 큰 돈 함부로 놔뒀다가 혹시라도 냄새 맡고 누가 훔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어디 보관을 잘 해둔 거지? 아들놈이 그렇게 대놓고 묻는데 제가 당시 꽤 취한 상태라 금고에다 넣어두고 있다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금고에다 넣어뒀어, 위험하게. 요즘 세상에 위험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은행에 안 넣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돈을 왜 은행에다 안 넣고 금고에 두셨냐며 깜짝 놀랐고 제가 말했죠. 어디 뭐 은행은 안전하다니. 어차피 예금자 보장도 5천까지밖에 안 된다잖냐. 그 정도로는 턱도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냐.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인데 은행은 어떻게 믿어. 안 그러니? 내가 듣자 하니까 요즘엔 더구나 미국 큰 은행들도 망하고 그런다는 시대라더라. 차라리 금고에 갖고 있는 게 편하고 안전해. 저 금고가 그래도 아주 튼튼하거든. 비밀번호도 8자리나 돼서 나 말고는 열 사람도 없고 말이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이후 전 술에 취해서는 주책을 부리면서 비밀번호가 굳게 잠긴 금고까지 보여줬어요. 어머니, 비밀번호는 제대로 잘 설정해 두신 거 맞죠? 그런 거 너무 쉬운 걸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외우기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럼 안 되지. 혹시 엄마도 잊어버리고 못 열면 어떡해. 그러다 영영 못 열면 어쩌려고.
어디다 적어라도 놓으시지. 아니야. 요즘엔 금고도 카드키가 있단다. 카드키로 열면 그만이야. 전 요즘은 금고도 카드키가 있어 괜찮다는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고 다음날 일어나 그 모든 상황이 죄다 기억이 났어요. 아유, 내가 입방정을 떨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 내외는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둘의 속셈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였죠. 그리고 그날도 그랬죠. 며느리가 저희 집에 애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이는 퇴근하고 곧 올 거고 저희 먼저 왔어요. 오늘 제가 뭐 가지고 온 줄 아세요, 어머니?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도시락집 하나 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제가 아는 사람 중 최고잖아요. 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면 장사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점검 받아보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는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래, 그럼 좀 이따 먹어보마. 크게 배가 고프지 않아 이따 먹겠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한사코 지금 먹어보라며 보채더라고요. 에이, 어머니, 저 지금 꼭 좀 평가 받아보고 싶은데 따뜻할 때 먹어야 알 수 있잖아요. 식으면 맛이 달라지는데. 많이 배부르세요? 지금 좀 드셔보시면 안 돼요, 어머니? 네? 네? 아, 다 안 드셔도 되니까 반 정도라도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소름 끼치게 막 애교까지 떨어대면서 어머니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둘째 손자 녀석이 끼어들었죠. 할머니, 나도 먹을래. 나도 줘. 그래서 저는 손자한테 먼저 주려고 한술 더 입에 넣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갑자기 자지러지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태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 거 손대면 안 된다고 했지? 왜? 나도 먹어보고 싶어. 한 입만. 둘째 손자는 한 입만 하면서 애교를 부렸고 손주 예쁜 짓 보며 저는 며느리더러 괜찮다고 했죠. 왜 그러냐? 난 괜찮다. 같이 먹게 둬라. 자, 우리 태희. 그러면서 제가 손자 입에다 밥을 넣어주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손으로 제가 수저든 손을 탁 치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주시지 말라니까 왜 그러세요 정말. 주지 말라니까. 그 순간 너무 놀라기도 했고 무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나 먹던 것도 아니고 새 도시락을 까자마자 손주 입에 넣어주는 게 그렇게 못할 짓은 아니잖아요. 제가 며느리 하는 짓이 너무 황당해 빤히 쳐다보자 며느리는 아차 싶었는지 황급히 덧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실은 애가 식탐이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먹고 왔는데도 또 자꾸 저러고. 그게 제가 자꾸 알러지인지 뭔지 뭐만 먹으면 자꾸 아토피 비슷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제가 최대한 가려서 주려고 하는 중이라. 아무튼 애 먹이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갑자기 막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식탐 때문이랬다가 나중엔 알러지랬다가 아토피랬다가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이상하고 설사 그렇다 해도 그렇게 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잽싸게 날아와 쳐낼 만큼 그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독이라도 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렇구나. 여기에 뭘 넣은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고태희, 너 뭘 잘했다고 자꾸 울어? 어머니 죄송해요. 얘 좀 잠깐 달래고 올게요. 아니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애 때문에 요새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졌나 봐요. 어머님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며느리는 울어제끼는 둘째 손자를 들쳐업고 애 좀 달래고 오겠다며 나갔고 그 사이 저는 허겁지겁 며느리가 가져온 도시락을 다 비웠어요. 물론 먹어서 비운 건 아니고 다른 데다 담아 버려버렸죠.
제 가방에 들어있던 약봉지에다 몰래 밥을 담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뭔가 있다 싶어 일부러 버린 거였죠. 한 10분, 15분쯤 흐른 뒤 며느리는 우는 손자를 달래고선 들어왔고 어느새 절반 넘게 비운 도시락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그새 이만큼이나 드셨어요? 혹시 맛이 어떠셨어요? 입에는 좀 맞으셨어요? 네 솜씨가 내 맛은 아닌 모양이다. 내 입맛엔 안 맞는구나.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간이 어찌 이리 짜고 달고 자극적인지 더는 못 먹겠더구나. 그러면서 전 수저를 탁 내려놨죠. 그런데 제가 혹평을 했는데도 며느리는 어째 좋아하는 눈치인 거예요. 확실히 이거 너무 수상한데 싶었죠. 그리고 한 30분쯤 더 지났을까? 저희 아들도 퇴근 후 도착했고 저희는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시계를 슬쩍 보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기 엄마,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혹시 많이 졸리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눈치를 보이며 아들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는 거예요. 못 본 척하면서 그 미묘한 공기를 포착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뭔가 졸리게 하는 것을 유도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눈치 빠르게 곧바로 졸린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티가 많이 난 모양이구나. 아유, 요즘은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 아마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초저녁 잠이 많아져 큰일이야. 아주 8시 뉴스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잠이 와서 일찍 잔다니까. 그랬더니 아들이랑 며느리는 화색을 띠고는 그럼 1~2시간만 잠깐 주무시라고 하더군요. 아유, 그럴 수야 있나. 설거지도 해야 하고 할 일들이 있는데.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힘드시게 뭐하러 직접 하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얼른 눈 좀 붙이세요. 눈에 졸음이 가득하세요. 며느리는 얼른 본인이 하겠다면서 나더러 얼른 주무시라며 바쁘게 설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럼 잠깐만 눈 좀 붙이마 하고 자는 척을 하기 시작했죠. 평소 잠버릇처럼 살짝 코까지 고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자 아들 내외는 안심이 됐는지 제가 잠든 걸 확인한 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던 거죠. 비번 알아내는 건 무리야. 빨리 카드키. 어떻게든 카드키를 빨리 찾아야 돼. 알았으니까 빨리 찾기나 해. 난 이쪽 볼 테니까 당신은 저쪽으로 가봐. 빨리 카드키를 찾아야 한다면서 난리를 쳐대기 시작했고 저는 가느다랗게 실눈을 뜨고 두 인간이 온갖 방을 다 뒤지며 카드키를 찾겠다고 혈안이 된 걸 보게 됐죠. 아들 내외가 다른 방으로 가 뒤지면서 카드키를 찾고 있는 사이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로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뒷문이 있는 주택이어서 몰래 나가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가방 약봉지에 담겨있던 도시락 밥덩이를 품에 안아 들고는 곧바로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그 금고요? 사실 그 금고 안에는 아무 돈도 없었어요. 제가 술 취해서 입을 나불대는 실수를 했지 않냐고요? 그건 제가 아들 내외가 그 돈의 행방을 찾을 걸 알고 그 두 놈이 저한테 물으면 그렇게 말하려고 수도 없이 생각하고 각본을 짜놓고 외운 대사였어요. 그걸 술에 취한 와중에도 제가 그대로 읊어버린 거였죠. 그때 제가 좀 취했던 건 맞지만 정신을 다 놔버릴 정도로 취한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술이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기도 했고 또 아들 내외를 견제하려다 보니 정신력도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들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니 저도 이때다 싶어 금고 이야기를 꺼냈던 거였고요. 그리고 아니 요즘 세상에 금고에다 돈을 넣어두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돈은 모두 안전하게 계좌에 다 들어가 있었고 저는 두 놈들 한번 제대로 엿먹어 보라고 일부러 금고에 돈을 넣어둔 척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두면 분명 두 놈이 저희 집에 와서 금고에 손을 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 그때 절도죄로 신고해 깜빵에다 쳐넣어버릴 작정이었던 거죠. 오죽하면 제가 두 놈들 때문에 저희 집에다가 녹음기까지 설치를 해뒀다니까요. 여기 이거 성분 분석 좀 해줘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알 수 있죠? 경찰에서 조사하면 그런 거 다 나온다면서요. 제가 뛰어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밥덩이를 내밀면서 경찰한테 성분 분석 좀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경찰이 절 웬 미친 노인네 보듯 보더라고요.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신발도 못 신었지.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머리며 옷이며 꼴도 완전히 엉망이지. 그러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한테서 돈을 훔치려고 해요. 내가 상속받은 게 좀 있는데 그걸 노리고 아무래도 여기다 뭔가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경찰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두 놈이 날 재워놓든가 뭘 어떻게 하고는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한 것 같은데 눈치채고 먹는 척하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당장 성분 조사 좀 해서 알려줄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녹음기가 있어, 증거도 있어요. 급하게 오느라 못 가져왔지만 나중에 제출할 수 있어요. 두 놈 다 우리 집에 있으니까 지금 딱 가서 잡으면 된다고요. 분석해서 결과 알아보고 바로 가면 늦진 않을 거예요. 빨리 서둘러야 해요. 그러자 경찰은 일단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니 진정하고 앉아서 작성이랑 진술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어르신. 근데 그 성분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신고 절차 다 끝나면 성분 검사에도 며칠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계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까지 내 얘기를 뭘로 들은 거야? 아니, 지금 나한테 뭘 먹이려고 한지도 모르는 놈들이 우리 집에 있다니까. 거길 갔다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예, 그렇죠. 그건 그렇네요. 그럼 뭐 혹시 어디 가 계실 때는 없으세요? 다른 자식은요? 신고를 마친 뒤 일단 성분 검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아는 사람 집에 몸을 피해 있기로 했어요. 절에 다니며 알게 된 친한 동생 집에 며칠 신세를 진 거죠. 다짜고짜 연락해 신세를 지자니 미안하기도 했지만 지금 집에 갔다가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집에 가겠어요. 게다가 이미 두 놈이 제가 자리 비운 걸 알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신고를 한 며칠 뒤 경찰에선 성분 검사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고 음식물 속에 잠이 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다량이 말이죠. 분석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들 내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단순히 밥에 그것만 탄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집에서 재산까지 노린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에 경찰은 둘의 휴대폰까지 수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이 금고를 털려고 공모한 일들과 대화 내용이 샅샅이 드러난 거예요. 게다가 제가 미리 집에 몰래 설치해 놓은 녹음기 또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둘은 아마 제가 눈치를 채거나 신고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런 배신까지 한 자식놈을 제가 부모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봐줘야 되나요?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다 이런 재앙을 키운 거나 다름없었는데 말이죠. 경찰서에 온 둘은 꼴사납게 언성 높여 싸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방식은 너무 허술하다고 했잖아. 그런 식으로 했다가 들통나기 십상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계속 우겨가지고는. 이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냐고, 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그때 발연기를 오지게 했잖아. 졸리지 않냐 어쩌냐 해대니까 그때 당신 엄마가 눈치 딱 챈 거 아니야. 그것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허술한 방식을 고집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내 핑계를 대고 있어. 돌았냐? 뭐? 말 다 했냐 지금? 이게 뭘 잘했다고? 야. 이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여기가 당신네들 안방인 줄 알아요?
어디서 소리를 높이고 있어? 부모한테 그딴 짓을 해놓고 지금 뭘 잘했다고 싸우고들 있어? 둘은 대판 싸워대다가 경찰한테 크게 야단을 맞았죠. 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요. 부탁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사실은 내가 좀 사정이 있었어.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엄마가 그때 투자해주신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도저히 답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랬어. 그렇다고 내가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걸 드시게 하겠어? 아들인데? 그런 건 말도 안 되지. 그냥 잠깐 잠 드시게만 하고 그 사이에 카즈키만 살짝 찾아볼 생각이었어. 그것뿐이야 정말로.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철면피에 폐륜해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도 철없는 자식놈 한번 크게 혼냈다 생각하고 좀 합의하고 넘어가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애초에 폐륜아가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지 않나요? 어떤 자식놈이 그딴 짓을 부모한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카드키만 살짝 찾아볼 생각이었다는 게 뭔 말인데요. 결국엔 그걸로 금고 열어서는 제 돈 훔쳐갈 생각이었다 이거잖아요. 지들 죄가 별거 아닌데 일 키운다는 식으로 말하기에 어이가 없어서 저도 퍼부었죠. 이것들이 세트로 정신이 나갔구나. 니들이 한 짓이 무슨 짓인 줄 알고 입을 놀려. 어디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 나 참든 사이에 내 집에서 내 돈 뺏어갈 작정을 한 놈들이 어디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그러자 둘은 또 싸워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우리 와이프가 다 시킨 거야. 내가 뭐 엄마한테 그런 짓 할 생각을 먼저 했겠어? 그럴 리가 있겠냐고. 뭐? 미쳤니?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왜? 내 말이 틀렸어? 내 말 맞잖아. 이거 다 네가 짠 시나리오 아니야. 네가 도시락 가게 어쩌고 하면서 다 생각한 거고 난 그냥 거들었을 뿐인데 내 말이 틀렸냐고. 와, 이 뻔뻔한 놈 좀 보게. 야, 이게 너 때문 아니야 이 새끼야. 네가 네 엄마 돈 뺏어올 방법 찾으면서 멍청하게 아무 방법도 못 떠올리니까 내가 하나 얘기한 것 뿐이잖아. 그랬더니 너도 좋다고 따라놓고서 왜 지랄이야? 지 애미한테서 돈 뺏어다가 사업 키울 생각만 하던 놈이 뭘 잘했다고 입을 놀리고 있어. 야, 폐륜아는 네가 폐륜아잖아. 나야 내 부모도 아닌데 지 엄마란 사람한테 그딴 짓을 하는 게 인간이냐? 이것들이 근데 정신들 안 차려? 야, 뭐해? 이것들 당장 유치장에 앉혀놓고. 예, 이리 오세요. 예, 빨리 오시라고. 결국 둘은 유치장에 갇히고 저는 경찰 조사를 마저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참 둘이 진짜 멍청한 게 경찰 말을 들어보니 만약 그때 그렇게 제가 탈출한 걸 발견하고서 망했나 들켰나 보다 하고서 그냥 다 냅두고 나왔으면 그냥 미수죄가 됐을 거래요. 그런 일을 벌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음식물도 제가 먹지 않았고 또 훔칠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두 놈들은 멍청한 건지 약은 건지 제가 창문으로 탈출한 걸 알고는 이러다 엄마 돌아오면 돈 훔쳐갈 방법 없다 하고는 그 금고를 둘이서 끙끙대고 옮겨서 아예 탈취를 해간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어디에다 맡겨서 열어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건 어쨌건 절도죄가 성립된 거잖아요. 결국 금고 안에 들어있던 건 거액의 돈 대신 별것 아닌 나부랭이들 뿐이었으니 꽤나 허탈하긴 했을 테지만요. 결국 둘은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까지 한 끝에 징역 대신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마음 같아서야 깜빵까지 갔다 오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액을 훔친 게 아니니 저도 징역까지는 힘들겠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거액의 벌금까지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놈들 한 방 먹여준 것만으로도 좋았죠. 저더러 자기네 안 그래도 빚지게 생겼는데 더 힘들어졌다며 징징대는 소리 해대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나랑 무슨 상관이니?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딱 잘라버렸죠 뭐. 이후 저는 오래 살던 집을 팔아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두 놈들이 함부로 찾아오지도 못하게 주소도 안 알려줬고
보안도 더 잘 되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한 거죠. 여긴 경비가 꽤 잘 돼 있어서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거든요. 연락처도 바꿔버렸고 주소도 안 알려줬더니 이후 사촌 언니와 조카를 통해서 아들놈이 저를 찾아대더라고요. 저도 차마치 낯짝을 들이밀 용기는 없었는지 손주들 핑계를 대더군요. 자기는 미워도 손주들 생각은 나시지 않냐면서 태경이 태희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해요. 할미 하면서 어찌나 찾는데요 하는 가증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얼씨구나 하고 바로 삭제를 해버렸죠. 자식놈들은 이게 문제인가 봐요. 뭐든 베풀고 잘해주고 내어주기만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조차 제가 또 바보같이 다시 속아 넘어갈 거라 생각한 모양이죠.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 2번, 3번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할 생각이 저는 없거든요. 손주, 물론 예쁘죠. 하지만 제 자식은 뭐 안 예뻤나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자식놈한테 배신 한번 당해보고 나니 아들이고 손주고 다 소용없다 싶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늙음하게 생긴 돈, 남보다 못한 가족 말고 더 좋은 곳에 쓰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친언니한테서 받은 돈의 일부로 작은 가게도 하나 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살아왔고 아들이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당연하게 믿었고 또 아들만이 제 인생의 행복이라 생각했던 저였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환상이었는지 저는 뒤늦게 다 알아차렸죠. 결국 자식조차도 남이라는 걸. 누구도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이제는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남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제 자신을 위해 행복하고 제 스스로 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보시하며 살 생각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편협하고 어리석었던 시간에서 눈을 떠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